반갑습니다. 이영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1차 시험을 보셨는데 오늘 시험이 생각보다는 만만치 않다라고 느끼신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문제에서 답은 쉽게 찾아지는데 의외로 그 답의 답 찾는 과정까지 쉽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51번 문제입니다. 작물에 분류해서 공해작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공해작물이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특용작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특용작물 이렇게 표현하면 이 특수한 용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작물들이었습니다. 기역번의 목화는 섬유작물, 이 공해작물 중에 섬유작물로 구분했고요. 아마도 역시 섬유작물, 모시풀 섬유작물, 수세미 섬유작물.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모두 다 이 섬유작물로 해서 이 공해작물, 특수한 용도를 가지고 있는 이 작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답은 4번. 52번. 장기간 재배한 시설 내 토양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이 시설 토양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시설 토양은 자연 강우가 없다라는 이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특징이 강우가 없고 인공관수에 의존한다 하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죠. 그러면 자연 강우가 없다라는 의미는 이 시설 내에서 토양을 통과해서 지하로 스며들어 내려가는 물이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시설에 작물을 재배를 목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비료 성분들을 투입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투입된 비료 성분들이 이 토양에 그대로 남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습니다. 강우의 차단으로 염류의 농도가 높다. 이거 맞죠? 2번. 노제에 비해 염류적으로 토양 pH가 낮아진다 했는데 이런 염류가 집적되면 토양 pH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결과 염류 집적이 되면서 이 토양은 알칼리 토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토양 pH가 낮아진다가 아니라 토양 pH가 높아진다 이렇게 바꿔줘야 옳은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번입니다. 이 토양 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1번 사양토는 점토에 비해 통기성이 낮다. 그러면 이 사양토하고 이 점토 이렇게 놓고 보면 사양토 쪽이 훨씬 더 이 사토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점토 함량이 적다라는 의미죠. 점토 함량이 적다라는 의미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점토 함량이 낮으면 소공극은 많고 대공극은 적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소공극이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이었죠? 소공극은 이 보수, 보비력. 다시 말해서 이 물과 양분을 간직하는 힘이 커질 거고요. 대공극이 하는 역할은 투수 통기성입니다. 물 빠짐. 그리고 물이 빠진 자리에 공기가 들어오는 이러한 특징이 있는데 그럼 대공극이 적기 때문에 투수 통기성은 낮아지겠죠. 그래서 사양토는 점토에 비해서 통기성이 높습니다. 점토가 점토 함량이 더 많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대공극이 더 적기 때문에 통기성이 사양토가 더 높다.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 2번 토양 입단화에 비하면 보수성이 감소된다 했는데 이 입단화된다라는 것은 이 작은 미세한 흙 알갱이들이 뭉치는 과정을 입단화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입단화가 되면요, 입단화는 대공극도 증가하고 소공극도 증가하는 이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대공극과 소공극이 모두 다
많아지니까 대공극이 하는 역할, 투수 통기성이 좋아질 거고요. 소공극이 하는 역할, 보수 보비력이 좋아질 것이다 해서 2번도 틀린 질문. 3번, 퇴비를 투입하면 지력이 감소된다. 퇴비를 투입하면 이 퇴비, 유기물이 뭘로 변해요? 무기화되면서 무기 성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양분 공급이 되는데 지력이 감소할 이유가 없죠. 당연히 틀린 질문. 4번, 이 깊이가리를 하면 토양의 물리성이 개선될 것이다. 깊이가리 경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논이나 밭의 흙을 깊게 갈아엎으면 물리성이 개선될 것이다. 옳은 표현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4번, 작물의 요수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1번, 작물의 건물 1g을 생산하는데 1kg을 생산하는데 소비되는 수분량을 말한다 했는데 이때 1kg이 아니고 1g입니다. 그래서 건물 1g 생산에 소비된 수분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우리가 요수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1번 질문은 이 kg을 g으로 바꿔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2번, 내건성이 강한 작물이 약한 작물보다 요수량이 더 많다. 내건성이 강하다라는 얘기는 수분 함량이 적어도 수분 공급이 적어도 잘 큰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내건성이 약하다는 얘기는 이 자라는 데 있어서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건성이 강한 작물은 요수량이 더 적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린 질문. 그리고 3번, 호박은 기장에 비해 요수량이 높다. 이건 옳은 표현이죠. 이 호박은 이 요수량이 대단히 큰 작물에 해당되고요. 기장은 이 요수량이 대단히 작은 작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3번이 이 틀린 질문이 되겠네요. 55번, 이 플라스틱 파이프나 튜브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 물이 소량씩 흘러나와 근권부의 토양에 집중적으로 관수하는 방법. 이것을 우리가 점적관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분수관수는 살수관수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물을 뿌려주는 방법. 고랑관수는요, 우리 그 작물을 재배할 때 이랑과 고랑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토양 전면에 물을 흘려보내면 고랑 사이로 이렇게 물이 흘러가면서 이 관수되는 방법. 그래서 이러한 방법이면 전면 관계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면급수. 저면급수는 우리 가정집에서 이 화분에 물 많이 줄 때 이렇게 주는 방법이 있었죠. 이런 다라이 같은 데다가 물을 담아놓고 화분을 퐁당 빠뜨리면 어때요? 이 배수공을 통해서 이 수분이 공급되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저면관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 1번의 점적관수가 되겠네요. 56번, 다음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겁니다. 작물에서 저온장애 초기의 증상은 지질 성분의 이중층으로 구성된 가로에서 상전환이 일어나며, 이 문제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우리 생리학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작물 생리학과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이중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세포막 같은 경우, 세포막은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인지질이에요. 인지질. 여기는 단백질. 그래서 이 이중층이라는 표현은 이 세포막이 인지질 이 두 개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 이렇게 표현하고, 이 지금 요 단백질, 이 수분을 투과시켜주는 아쿠아포린이라는 이 단백질이 되는데, 이때 이 인지질, 지질, 그럼 지질이라는 건 기름이죠. 이 기름이 온도에 반응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 포화지방산 같은 경우는 저온에서 어떻게 변해요? 포화지방산은 저온에서 이 딱딱하게 굳습니다. 버터 같은 경우 생각하시면 돼요. 이 버터 같은 경우 저온에서 딱딱하게 굳어 있죠. 고체 상태로 있다가 이 고온에서는 어떻게 돼요? 액체 상태로 변합니다. 그리고 불포화지방산은요, 조금 더 낮은 온도까지도 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요.
이 지질 성분의 이중층,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된 세포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세포막에서 이 1번하고 3번이 답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포벽으로 되어 있는 2번하고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전환이 일어나며 상이라는 것은 이 형태의 변환이 일어났다 하는 의미입니다. 지질 성분에 포함된 포화 지방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루할수록 강한 경향이 있다 했는데 이 포화 지방산이라고 했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많으면 이 온도가 낮아져도 세포막의 유동성을 그대로 갖지만 포화 지방산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세포막이 굳어서 세포막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포화 지방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저온에 강한 경향이 있다. 그래서 불포화 지방이 많고 포화 지방이 적을 때 이때 이 저온의 저온 장애가 덜 나타날 것이다 하는 문제인데 아마 지금 올해 출제된 문제 중에 깊이로는 얘가 제일 깊었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57번 식물 생에서 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광 포화점은 상추보다 토마토가 더 높다 그러죠. 지금 과체류들의 광 포화점이 더 높습니다. 1번 오른편, 2번 광 보상점은 글록시아닌보다 초록 것이 더 낫다 했는데 이 지문은 일단 제껴놓겠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을 풀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광 포화점이 낮은 작물은 고온기에 차광을 해줘야 된다. 광 포화점이 낮은 작물 이런 것들은 그늘에서 음성식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광을 차단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시들시들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4번 광도가 증가할수록 작물의 광합성량이 비례적으로 계속 증가한다 했는데 지금 57번 문제 같은 경우는 1, 2, 3번의 지문에서 헷갈릴지라도 4번 지문이 워낙에 확실하게 답인 지문들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X축에 올 수 있는 게 광량이라든가 아니면 이산화탄소 그리고 온도가 올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광이나 이산화탄소 온도량이 증가하면 광합성량은 증가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멈추는 자리가 나오는데 이때를 포화점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해가 뜨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광합성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호흡과 광합성이 같이 일어나면서 아직은 호흡량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흡수와 배출이 같아지는 지점.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하는 의미는 광합성을 한다는 의미고요. 배출한다는 얘기는 호흡을 진행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단계까지 오기 전에는 광합성량보다 호흡량이 더 많고 이 시점을 지나가면 호흡량보다 광합성량이 더 많아지는 이러한 지점이었는데 이 지점을 보상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광도가 증가할수록 작물의 광합성량이 비례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더 이상 광합성량은 증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문을 바꿔줘야 옳은 표현이 되겠죠. 58번 A 지역에서 2차 생장에 의한 벌마늘 피해가 일어났다.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마늘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늘이 2차 생장하는 경우에요. 마늘이 2차 생장한다는 얘기는 구가 안 굵어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유행을 조금 반영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올 봄에 올해 지금 계속 뉴스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마늘 농가에서 벌마늘 발생이 많아서 수확량이 감소한다 하는 이러한 뉴스들이 지금 뜨고 있는데 그걸 반영한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이 벌마늘이 생기는 원인들을 보면 환경에 의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온도라든가 아니면 광량 그리고 이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비량, 질소질 비료가 많으면 역시 또 벌마늘 발생량이 많아지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마늘 같은 경우는 씨마늘을 심게 되는데 씨마늘을 저온 저장하는 경우에
또 벌마늘 발생이 많아져요. 그러면 이렇게 겨울철에 이상 고온이라든가 아니면 2월, 3월에 잦은 강우, 그리고 흐린 날씨에 한 일소 감소, 이런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 벌마늘 발생이 많지만 이 흰가루병, 병하고는 큰 연관성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쉽게 찾아지는데 아무래도 올해 유행을 따라간 문제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은 59번. 다음 설명하는 식물 호르몬인데요. 극성 수성 물질이다 했는데 이 극성을 간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옥신하고 시토키닌. 그래서 옥신은 선단에서 만들어져서 위에서 만들어져서 아래로 이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시토킨은 반대로 아래에서 만들어져서 위로 이동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성수성, 그러면 이 지문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이 옥신이나 이 시토킨이 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벨린이라든가 이 아부시산, 이것은 극성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합성 물질로 이 4CPA 그리고 2,4-D 등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주고 있네요. 2,4-D, 2,4-D는 옥신계 물질이면서 인류가 개발해낸 최초의 제초제입니다. 그래서 옥신에 따라서 2,4-D 같은 경우 옥신계 물질이다 보니까 농도를 낮게 처리를 하게 되면 옥신처럼 생장 촉진에 이러한 역할을 하지만 이 농도를 높게 처리를 하게 되면 살초작용을 하는데 이때 살초작용은 광이업 잡초에 살초작용을 한다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근 및 부정근성을 촉진한다. 이것도 이 옥신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면 설명한 식물 호르몬 옥신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60번. 공기의 조성 성분 중 광합성의 주 원료이며 호흡에 의해 발생되는 건 뭐냐 했는데 우리 광합성이라는 것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이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공기 조성 성분 이산화탄소밖에 없죠. 그래서 재료가 이산화탄소하고 물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질소산소, 오존, 이산화탄소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고 호흡의 결과는 뭐예요? 호흡은 이렇게 광합성으로 만들어낸 포도당을 산소로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고 호흡의 결과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고 그랬습니다. 정답은 1번. 61번. 채소 육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했습니다. 1번. 직파에 비해 종자가 절약된다. 그러겠죠. 지금 육묘를 한다는 얘기는 육묘상에서 우리가 묘를 아주 집약 관리한다라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집약 관리를 파종류의 집약 관리를 하면 발화율이 높을 거고요. 그리고 성묘율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종자를 적게 필요로 하더라. 옳은 표현. 2번. 토지 이용도가 높아진다. 이것도 맞죠. 우리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봄에 만약에 이 벼를 모내기 하지 않고 직파한다면 어떨까요? 그런다면 아마 이 겨울 작물을 논에 못 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모판에서 모를 키우는 동안 이 보리라든가 마늘, 양파 같은 게 논에서 크고 있거든요. 그럴 수 있었던 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밀하고 보리 중에 이 보리를 더 많이 심는 이유가 밀보다 보리가 약 2주 정도 이 수확기가 빠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랬을 때 수확기가 빠른 걸 심는 이유가 빨리 수확하고 그 자리에 다시 이 벼를 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는 벼가 이제 주 작물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작물이 자라고 있는 동안 이 묘상에서 이렇게 묘로 키우고 나서 그 작물을 수확하고 그리고 나서 이 모내기 형태로 이 정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양을 통해서 작물을 재배하다 보니까 토지 이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옳은 표현이죠. 2번, 디귿번. 수확기 및 출하기를 앞당길 수 있다. 이것도 옳은 표현이죠. 그리고 니을번.
유묘기의 환경관리 및 병충해 방제가 어렵다 했는데 이 어린 묘일 때 어때요? 묘상에서 우리가 애지중지 키웁니다. 그런데 환경관리가 노지보다 어려울까요? 노지보다 훨씬 쉽습니다. 원실에서 우리가 애지중지 키우는데 이 환경관리가 어렵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병충해 방제도 확실히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 기역, 니은, 디귿번 요 세 가지가 옳은 지문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 62번 파종 방법 중 조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이 조파라는 것은 뿌린꼴을 만들고 이렇게 줄줄이 뿌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조파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1번에 포장 전면에 종자를 흩어 뿌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산파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2번 뿌린꼴을 만들고 그곳에 줄지어 종자를 뿌리는 방법, 이렇게 뿌리는 방법, 이걸 조파로 갑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 3번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하나 내지 여러 개의 종자를 띄엄띄엄 파종하는 것, 이걸 전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파는 이렇게 줄도 맞추고 간격도 맞춰서 뿌리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전파. 그리고 이렇게 전파할 때 한 곳에 여러 개의 종자를 집어넣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적파라고 표현하죠. 이게 전파, 얘는 적파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63번 다음이 설명하는 취목 방법으로 올바르게 짝져진 겁니다. 기역번 고무나무와 같은 관상수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땅속에 휘어 묻을 수 없는 경우 높은 곳에서 발근시켜 취목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데 이 부분을 새로운 개체로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얘를 휘어 묻을 수가 없죠. 나무가 이제 단단해서 목질화되면 이걸 휘어서 땅에다 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환상박피를 하고, 이 환상박피한 부분을 젖은 모래나 이끼로 이렇게 쌓아놓으면 여기에서 발근이 되는 이런 형태의 취목 방법입니다. 이것을 높은 데서 떼어낸다고 해서 고치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번은 고치법에 대한 설명이고요. 니은번 모식물의 기부에 새로운 칙지가, 그러면 기부라면 여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흙을 이렇게 모아놨더니 여기서 새로운 가지가, 새로운 뿌리가 나오고 가지가 나올 것이다. 그럼 요걸 띄어서 하나의 개체로 만들겠다. 이것을 성토법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이제 이 선치법이라는 건 뭐예요? 선치법은 가지의 맨 끝을 이렇게 휘어서 묻는 것. 이걸 우리가 선치법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고치법, 성토법.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64번. 다음은 탄질비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 됐습니다. 작물체 내 탄수화물과 질소의 비율, 이것을 우리가 이 CN율이라 하면 과수집에서 환상박피를 함으로써 환상박피 윗부분의 CN율이 가로 그리고 가로가 된다. 가로를 이상하게 쳐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CN율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이 CN율이라는 것은 지금 환상박피하고 CN율은 탄소와 질소의 비율을 의미했습니다. 여기서 탄소라는 것은 이 탄수화물, 다시 말해서 광합성으로 만들어낸 이 물질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질소는 뿌리로부터 흡수한 이 양분이 되겠죠. 이랬을 때 환상박피를 한다는 얘기는 이 나무의 이 주변을 싹 껍질을 까버리겠다, 요겁니다. 그럼 요 껍질을 깐 부분을 단면을 이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 형성층이 존재하겠죠. 이랬을 때 이 바깥쪽이 사부가 되고 안쪽이 목부가 됩니다. 사부는 이 위에서 만들어진, 입에서 만들어진 이 광합성 물질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통로가 되고요. 그리고 목부는요. 목부는 뿌리에서 흡수한 양수분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면 이 탄수화물, 입에서 만들어진 탄수화물이 내려가다가 지금 환상박피한다는 얘기는 이 부분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만 살아요? 이 사부는 죽이고 목부를 살려놓는 이러한 그 상황입니다. 이랬을 때 위에서 만들어진 그 탄수화물, 광합성 물질은 아래로 여기서 더 이상 수소 파이프가 끊겼습니다. 더 이상 밑으로 못 내려가요. 하지만 뿌리에서 만들어진, 뿌리에서 흡수한 양수분은 위로 이렇게 전달되는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를 하다 보니까 그럼 이 윗부분 어때요? 탄수화물의 양이 증가하겠죠. 따라서 CN율은 커집니다. 그래, CN율은 높아지면 해서 높아지면 한 게 1번하고 3번 두 개가 답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CN율이 커지면 꽃눈 분화가 촉진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CN율이 높으면 꽃이 일찍 피고 그리고 열매를 빨리 맺고 또 꽃이 많이 핀다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우리가 해거리를 이걸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높아지면 꽃눈 분화가 촉진될 것이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은 65번. 질소 비료의 유효 성분 중 유기태 질소가 아닌 것. 아마 이 문제는 쉽게 문제가 안 풀리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다들 전공한 사람도 이 문제를 풀어라 하면 쉽게 얘가 답이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유기태 질소가 아닌 것 했는데 일단 답이 아닌 건 이 단백질 질소는 유기태입니다. 그리고 아미노태 질소도 유기태. 그럼 질산태하고 시아나미드태 질소가 남는데 지금 질산태 질소 같은 경우에는 질산암모늄이라든가 칠레초석 이런 칠레초석이라든가 질산칼륨, 질산칼슘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시아나미드태라면 이 석회질소가 시아나미드태 질소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유기태가 아니라 무기태. 유기태가 아니라는 얘기는 무기태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질산태가 무기태입니다. 그래서 질산이라는 거 요거죠. 그래서 이 유기가 탄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유기, 무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화합물 중에 탄소를 포함하고 있으면 유기, 그리고 탄소를 포함하지 않으면 무기 하는데 지금 질산태 질소에 질산암모늄이라든가 칠레초석 그리고 질산칼륨, 질산칼슘 모두 다 탄소를 갖지 않는 그러한 화합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상당히 어려운 문제, 아마 올해 시험 중에 가장 답 찾기가 어려운 문제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답은 3번. 66번. 다음 채소작물에서 진균에 의한 병길이 짝져진 것 됐는데 병과 관련된 문제는 안 나왔으면 싶은 심정이었는데 올해 병 관련해서 두 문제나 나왔습니다. 하나는 유행 따라가는 병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66번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이제 쉽게 풀 수도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균병의 특징이 무름이라든가 궤양 그리고 암종 이런 것들이 세균병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셔도 풀긴 할 수 있는 문제였지만은 일단 병이 나오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2번 지문에 무름병 얘가 세균병, 3번 지문에 궤양병 얘도 세균병, 4번 지문에 근두암종 세균병 그리고 그 외 나머지 병들은 전부 다 진균병입니다. 진균병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진균은 곰팡이 그래서 곰팡이병 또는 사상균이라는 표현 씁니다. 사상균 또는 균류 이런 표현 쓰는데 다 같은 의미입니다. 67번 식용 부위에 따른 분류에서 화채류끼리 짝져진 것. 화채류라는 건 뭐예요?
이 우리가 먹는 부위가 꼬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양배추, 시금치 우리 주로 먹는 부위가 어디예요? 입이죠. 그래서 잎채소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엽채류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죽순, 아스파라거스 주로 먹는 부위가 줄기 부위입니다. 그래서 경채류. 토마토, 파프리카 열매죠. 그래서 열매채소, 과채류라고 표현하죠.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우리가 먹는 부위가 이 꽃처럼은 안 보이지만 식물학적으로 꽃입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나 콜리플라워 같은 경우는 화채류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68번. 요 문제도 이제 병 이름인데 얘가 지금 우리 농업 쪽에서는 뉴스에 많이 나오고 이슈가 되고 있는 병입니다. 이 세균에 의한 병. 일단 빗자루병은 이 파이토플라즈마에 의한 병이고요. 그리고 전염성이 강하고 5월, 6월 꽃잎 줄기에 검게 변하면서 서서히 고사한다. 이게 지금 이 과수화상병에 대한 설명입니다. 과수화상병 설명인데 지금 과수화상병 때문에 사과라든가 배 같은 경우 이 폐원하는 이 농가들이 속출하다 보니까 이 과수화상병이 유행탄이라고 한번 나온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 69번. 블루베리 작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요 문제도 지금 예전에 제가 이제 강의 중에는 요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것과 비슷한 문제가 이 농산물 품질관리사 쪽에서 한번 기출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1번 과실은 포도와 유사하게 일정 기간 이 비대 정체기를 가진다. 그래서 이 베리류 포도하고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옳은 표현. 그리고 2번에 이 pH 5 정도의 산성 토양에서 생육이 불량하다 했는데 이 블루베리는 산성 토양에서 생육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일반적으로 우리 다른 작물을 재배할 때는 이 pH 6.5 정도의 약간 미산성으로 토양 반응을 교정을 하는데 블루베리는 오히려 이 산성 토양을 일부러 만들어 주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 지금 대표적인 품종들이 보면은 하이브시라는 품종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적정 pH가 4.0에서 5.0 정도. 그리고 네비다이라는 품종 같은 경우는 4.2에서 5.2 정도라서 이 pH 5 정도 산성토양에서 오히려 생육 반응이 좋다라는 아주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질문인데 지금 사실 우리 대부분의 농업 관련 서적에서 이 블루베리가 산성 토양에 적응성이 크다 하는 내용이 별로 기술되어 있는 책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조금 한번 신경을 써주십시오. 70번 호흡 급등형 과실인 것 했습니다. 호흡 급등형 크라이메트릭 타입이라는 표현 쓰고요. 그리고 호흡 비급등형 난 크라이메트릭 타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과일이 자라는 생장 곡선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런 S자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과일의 생장 속도가 느리다가 중기에 커지다가 후기 익어가면서 생장 속도가 다시 늦어지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 과실의 호흡 속도가 서로 달라지더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과실의 호흡 속도는 이렇게 서서히 감소하게 됩니다. 이걸 난 크라이메트릭 타입에서 호흡 비급등형 과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성숙기에 가서 호흡이 최저에 달했다가 급격히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호흡 양상을 보이는 것을 호흡 급등형 과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요런 호흡 양상을 보이는 거 포도, 딸기, 사과, 감귤 여기서 이 사과가 전형적인 호흡 급등형 과실에 해당되고요. 포도, 딸기, 감귤 같은 경우는 호흡 비급등형 과실에 해당되더라. 71번 절화장미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자당을 사용하는 주된 목적. 우리가 절화장미 잘라서 유통시키는 장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꽃집에 가면 장미 100송이 포장해 주세요. 그러면 냉장고에서 이렇게
이 잘려서 유통된 꽃을 꺼내서 포장을 해주게 되는데 이때 그 장미를 꽂아 놓는 물에 이 자당, 당을 이렇게 첨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왜 해줄까요? 양분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H라든가 미생물 억제, 오히려 그 자당에 들어간 미생물은 증가하겠죠. 과산화물 증가, 양분 공급. 그래서 양분의 공급을 목적으로 이 자당을 첨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 72번. 관목성 화목잎끼리 짝져진 거. 그래서 우리가 이 화목 이러면 꽃피는 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앞에 관목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관목, 교목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관목이라는 것은 키가 작은 이러한 나무들을 의미하고요. 교목은 키가 큰 나무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키 작은 것들끼리 묶어진 것, 철쭉, 목련, 산수유. 이 목련 같은 경우 해당 사항이 없고 나일락, 배롱나무, 이팝나무. 이 배롱나무나 이팝나무도 상당히 크죠. 장미, 동백나무, 노각나무. 이 동백, 노각 다 해당이 없고 무궁화, 진달래, 개나리 얘네들은 다 키가 작고 가지가 옆으로 많이 뻗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키가 보통 한 2m 이 범위 내에 3m 범위 내에서 자라는 게 멈추는 그러한 나무를 우리가 관목이라고 표현하고 그보다 키가 큰 나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 73번. 온실의 처마가 높고 폭이 좁은 양지붕형 온실을 연결한 형태의 온실. 어떻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온실을 이렇게 만들겠다. 그리고 양지붕형 같은 경우는 이게 양지붕형입니다. 그리고 양지붕형을 이렇게 붙여놓을 수도 있었죠. 그래서 이건 양지붕형, 연동형, 양지붕형, 얘는 벨로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벨로형 터널을 온실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 둥근 지붕형은 이 지붕이 둥글게 만들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터널형은 이런 형태로 만든 걸 터널형. 3쿼터형은요 한쪽 지붕의 길이가 4분의 3. 그래서 이쪽이 남쪽을 향하도록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2번. 74번. 다음이 설명하는 이 양액재배 방식, 고형배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했는데 이 고형배지 사용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안면경이나 펄라이트경 이 두 개는 고형배지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답이 될 수 없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베드의 바닥에 일정한 기울기를 만들어 양액을 흘려보내는 방식. 그러면 흘려보낸다 하는 것은 이건 순환식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 뿌리의 일부는 공중에 노출하고 나머지는 양액에 닿게. 그러면 식물 뿌리가 요렇게 재배하는 방식. 요것을 우리가 방막 수경 이렇게 표현하고요. 담액 수경은요, 양액이 전부 다 이렇게 채워져 있는 경우를 담액 수경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 75번. 시설원의 피복자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요것도 지금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피복자재에 관한 설명입니다. 1번. 연질 필름 중 PVC 필름의 보온성이 가장 낮다는데 PVC 필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보온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질문입니다. 그리고 PP필름이나 PVC, EVA 필름 모두 연질 필름이다. 연질 필름 맞죠? 그리고 3번의 반사 필름, 부직포는 커튼 보온용 추가 피복에 사용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한랭사 차광 피복제로 이용될 것이다. 그래서 이 보온성을 필름 종류에 따라서 따져서 물어봤는데 PE필름에 비해서 PVC가 훨씬 더 보온성이 크더라. 그래서 가장 낫다. 잘못된 표현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전부 다 풀어봤는데 이 올해 문제가 생각보다 정확하게 답이 딱 떨어지는 지문이 하나씩 포함되어 있어서 그러지 이 어중간하게 여러분들이 쉽게 어디서 보지 못했던 그러한 내용들의 지문들이 제법 섞여 있다 보니까 문제를 푸실 때는 나 떨어진 거 아니야? 라고 어렵게 푸셨지만 막상
이 가답안 발표하고 여러분들이 채점을 해봤을 때는 생각보다 점수가 많이 나왔네. 이러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의 시험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1차 시험 보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2차까지도 모두 다 합격하실 길 기원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